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1권의 크로이소스 로고스 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 제목은 부, 신탁, 그리고 몰락의 내러티브입니다. 크로이소스의 서사, 이른바 크로이소스 로고스는 서양 역사학과 문학사에서 가장 정교하게 직조된 윤리적 철학적 텍스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기원을 규명하고자 했던 헤로도토스는 아시아 군주 중 최초로 그리스의 이오니아, 아이올리스, 도리아 도시국가들을 굴복시킨 인물로 크로이소스를 지목하며 그의 생애를 작품의 도입부에 배치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대주제입니다. 사건 구조, 즉 크로이소스 서사의 전개와 에피소드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이소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계산된 인과율과 비극적 아이러니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에피소드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필멸자가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지를 단계적으로 묘사합니다. 서사의 서막.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는 상업과 정복을 통해 부, 그리스어로 플루토스의 절대적 절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자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규정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 아테네의 입법가이자 당대 최고의 현자로 손꼽히는 솔론이 사르디스를 방문합니다. 역사적 연대기를 따지면 솔론과 크로이소스의 만남은 시대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구임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역사 전체를 관통할 윤리적 철학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이 만남을 의도적으로 서두에 배치했습니다. 솔론은 아테네인들에게 법률을 제정한 뒤 그들이 법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10년간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도시를 떠나 세계를 유람하는 중이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자신의 거대한 보물창고를 구경시켜준 다음 이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크로이소스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널리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소? 이 질문은 진정한 철학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압도적인 부를 외부의 권위자, 즉 솔론의 입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수사학적 허영심의 발로였습니다. 그런데 솔론은 크로이소스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합니다. 그는 아테네의 평범한 시민 텔로스와 아르고스의 클레오비스, 비톤 형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로 꼽습니다. 이 대답은 크로이소스가 구축해온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서사의 분기점입니다. 솔론이 꼽은 첫 번째 행복한 인물 아테네의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번영하는 도시에서 훌륭한 자식들과 손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조국 아테네를 지키기 위한 전투에 참전의 적을 물리친 뒤 국가가 부여한 최고의 경애 속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아테네인들은 그가 전사한 곳에 국장으로 무덤을 만들어 최고의 예우를 표했습니다. 두 번째로 꼽힌 클레오비스와 비톤 형제는 헤라 여신의 축제날 소를 끌고 와야 할 우마차가 늦어지자 어머니를 수라에 직접 태우고 멍에를 메어 약 8km를 끌고 신전까지 데려갔습니다.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이 청년들의 강건함과 효심을 찬양하자 어머니는 여신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청년은 신전 안에서 잠이 들었고 두 번 다시 깨어나지 않는 편안하고 완벽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솔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황금의 양이 아니라 삶 전체의 궤적과 죽음의 질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이 고결한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어리석다며 무시해 쫓아냅니다. 그 근본 이유는 그가 죽음의 부인 디나이얼 오브 데스이라는 권력자 특유의 병리적 인식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축적한 비대칭적 권력과 부가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필멸성을 면제해 줄 것이라는 치명적인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참된 지혜를 거부한 직후 크로이소스를 덮친 신의 노여움, 즉 네메시스는 그가 스스로를 필멸자 중 가장 축복받은 자로 여기며 한계를 초월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 응보로 묘사됩니다. 헤로도토스의 세계에서 휴브리스는 단순한 개인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과 자연에 의해 할당된 우주적, 인식론적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서 신의 고유한 영역을 탐하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침탈 행위입니다.
그리고 네메시스는 바로 그 균형을 복원하는 우주적 조율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대주제로 넘어갑니다. 아티스의 죽음, 운명의 필연성과 비극적 오독입니다. 솔론이 떠난 후 신의 네메시스가 크로이소스에게 구체화되는 첫 번째 사건이 이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어느 날 밤 자신이 가장 아끼는 후계자 아티스가 쇠로 만든 창에 찔려 죽는 끔찍한 꿈을 꿉니다. 예언몽에 극도로 경악한 크로이소스는 운명을 회피하기 위한 극단적이고 통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아들을 군사작전이나 사냥터에 일절 나가지 못하게 격리하고 서둘러 결혼을 성사시키며 남성들의 공간에 걸려있던 모든 무기와 창을 창고로 치워버립니다. 혹여나 무기가 떨어져 아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마저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 프리기아 출신의 아드라스토스가 친족 살해의 죄를 짓고 쫓겨나 사르디스로 도피해 옵니다. 크로이소스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 따라 이 불행한 망명자의 피해 죄를 정화해주고 자신의 빈객으로 거두어들입니다. 여기서 헤로도토스의 탁월한 문학적 장치가 작동합니다. 아티스라는 이름은 눈먼 자 혹은 파멸한 자를 뜻하고 아드라스토스는 피할 수 없는 자, 도망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인물의 결합은 그 자체로 운명에 피할 수 없는 교착 상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미시아 지역의 올림포스 산에 거대한 멧돼지가 출몰하여 농작물을 훼손하고 사람들을 해칩니다. 미시아인들은 크로이소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크로이소스는 꿈의 예언을 의식해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티스는 강렬하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멧돼지가 쇠로 된 창이나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날카로운 논리에 크로이소스는 설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이 정화해준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 아드라스토스에게 아들의 호위를 맡깁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사냥터에서 벌어진 포위전 도중 아드라스토스가 짐승을 향해 던진 창이 빗나가 아티스를 찌르고 맙니다. 운명을 피하려는 시도 자체가 운명을 실현하는 물리적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비극은 세 가지 중대한 서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그리스 비극의 전형적 메커니즘, 즉 회피 시도가 오히려 운명을 완성한다는 역설을 증명합니다. 둘째, 크로이소스가 쇠창의 위협이 외부의 적이 아닌 자신이 임명한 내부자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는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아들의 죽음과 아드라스토스에 대한 관용을 통해 크로이소스가 부분적으로나마 신의 섭리와 인간의 무력함을 체화하기 시작하는 내적 진화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아티스의 시신 앞에서 크로이소스는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아드라스토스를 용서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재난의 원인은 자네가 아니라 일찍이 내게 다가올 일을 예언한 어떤 신이다. 홀로 무덤에 남은 아드라스토스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자임을 통탄하며 아티스의 무덤 위에서 자결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크로이소스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솔론 앞에서 오만의 극치를 달렸던 그가 이제 신의 섭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주제입니다. 신탁시험과 델포이, 지식의 한계와 제국주의적 오만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2년간 칩거하던 크로이소스는 이웃한 메디아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에게 폐위당하고 페르시아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애도를 멈춥니다. 제국주의적 본능이 되살아난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가 더 거대해지기 전에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그 세력을 꺾고자 마음먹습니다. 중대한 군사적 결정을 내리기 전 크로이소스는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신탁소의 사절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오만함과는 달리 이번에는 무턱대고 신탁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각 신탁소의 예지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전례 없는 시험을 기획한 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사절단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그리스와 리비아 전역의 주요 신탁소들로 파견합니다. 델포이, 아바이스, 도도나, 암피아라오스, 트로포니오스, 브란키다이, 그리고 리비아의 암몬. 그리고 사르디스를 출발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현재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그 대답을 기록해 오라는 치밀한 임무를 내립니다. 약속된 100일째 날, 크로이소스는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마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연출합니다. 단단한 등딱지를 가진 거북이와 양고기를 토막내어 청동으로 덮인 청동솥에 넣고 직접 끓인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각지의 사절단이 가져온 신탁 중
오직 델포이의 피티아, 즉 아폴론의 여사제만이 크로이소스의 행동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운문이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내 코에 청동과 함께 끓고 있는 딱딱한 껍질의 거북이 냄새와 양고기 냄새가 닿는구나. 밑에도 청동이 깔려 있고 위에도 청동이 덮여 있도다. 완벽한 적중이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델포이 신탁의 전지전능함에 깊은 감명을 받고 델포이를 유일한 참된 예언기관으로 신봉하게 됩니다. 그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황금과 희생제물, 은그릇 등을 봉헌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델포이의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때 보여주었던 크로이소스의 합리적이고 회의주의적인 태도가 권위를 한번 확인하자마자 비판적 사고를 완전히 거세당한 맹신으로 급변한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오만에 빠져든 것입니다. 크로이소스는 드디어 본래의 목적을 델포이에 묻습니다. 내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도 좋은가? 델포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크로이소스가 할리스 강을 건너 페르시아를 공격하면 거대한 제국을 파괴할 것이다. 또 하나의 신탁이 덧붙여집니다. 메디아의 왕좌에 노새가 앉게 되거든 지체 없이 도망치라. 자신의 리디아 제국이 패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적으로 차단해 버린 크로이소스는 신탁을 철저히 자신의 입맛에 맞게 오독합니다. 거대한 제국의 파괴가 적국 페르시아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확신했고 동물이 메디아의 왕이 될 수는 없으니 리디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파르타와 동맹을 맺고 카파도키아로 진군하지만 키루스의 군대에게 참패하고 사르디스가 함락당합니다. 델포이가 예언한 거대한 제국, 그것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신탁 오독의 과정은 진리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권력자의 오만이 어떻게 스스로의 인식론적 맹점을 창출하고 파멸의 길을 닦는지를 보여주는 헤로도토스적 내러티브의 절정입니다. 네 번째 대주제입니다. 사상 주제 분석. 행복론의 충돌과 휴브리스 네메시스 패턴을 살펴봅니다. 크로이소스 로고스는 헤로도토스적 역사관을 지탱하는 사상적 심장부입니다. 이 서사 블록에서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를 규정하는 철학적 논쟁이 제국의 팽창과 몰락이라는 군사적 정치적 역동성과 한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크로이소스와 솔론의 대화는 행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본질적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크로이소스에게 행복이란 현재 자신이 소유한 압도적인 황금, 그리스어로 플루토스와 절대 군주로서의 정치적 위상입니다.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물질적 번영과 동의어인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불행을 차단하는 완벽한 방패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면 솔로는 진정한 축복을 의미하는 올비오스와 단순히 우연적인 행운을 의미하는 에우티키아를 엄격하고 냉혹하게 구분합니다. 솔론의 논증은 필멸자로서 인간이 지니는 근원적 한계와 유한성에 기반합니다. 솔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최종적 결말에 이르러 인생의 문을 닫기 전까지는 현재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다고 부를 수 없으며 단지 잠시 운이 좋다고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는 이 철학을 수학적으로 논증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70년으로 상정하고 여기에 윤달을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하면 총 26,250일이 됩니다. 솔로는 이 수만 번의 날들 중에서 단 하루도 전날과 정확히 똑같은 사건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원치 않는 끔찍한 재난을 수없이 목격하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크로이소스여, 인간이란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 그리스어로 쉼포라에 불과합니다. 26,250일. 이 숫자 하나가 크로이소스의 오만 전체를 해체합니다. 어떤 황금도 어떤 군대도 이 26,250일의 불확실성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이쯤에서 이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플루토스. 축적된 물질적 부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이를 행복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지만 실상은 권력자에게 일시적 안도감을 제공하면서 인간의 근원적 필멸성을 가리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에우티키아.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는 우연적 행운입니다. 솔론이 진단한 크로이소스의 현재 상태로 단 하루의 예기치 않은 사건만으로도 즉각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올비오스.
훌륭한 생애를 살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궁극적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칭호이며 크로이소스는 멸망 후 화영대에 올라서야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네 번째, 휴브리스. 인간에게 부여된 우주적, 인식론적 한계와 경계를 위반하는 군주의 오만입니다. 필연적으로 신의 개입을 초래하며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 자기 파괴적 결정을 유도합니다. 다섯 번째, 네메시스. 휴브리스를 징벌하고 파괴된 우주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신적 응보입니다. 아티스의 죽음이라는 사적 비극과 리디아 제국의 패망이라는 공적 재난으로 교차 구현됩니다. 다섯 번째, 대주제입니다. 전체 서사에서의 반복과 변주, 굴레처럼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그리스어로 키클로스입니다. 크로이소스 서사에 투영된 하브리스의 발현과 네메시스의 응보 패턴은 제한권에 국한된 단발성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헤로도토스가 직조해낸 거대한 역사적 수레바퀴를 회전시키는 핵심 원리이자 문법입니다. 크로이소스의 선례는 페르시아 군주들의 후속 서사에서 지독하리만치 끊임없이 반복되고 정교하게 변주됩니다. 첫 번째 반복, 키루스 대왕입니다. 리디아를 정복한 키루스는 사로잡은 크로이소스를 장작더미에 올려 산채로 화형에 처하려 합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직전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교훈을 떠올리며 솔론이여 라고 세 번 절규합니다. 통역을 통해 아무리 부유한 권력자라도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는 솔론의 지혜를 전해 들은 키루스는 자신 역시 언제 운명이 뒤바뀔지 모르는 똑같은 인간임을 극적으로 깨닫고 크로이소스를 살려줍니다. 이후 크로이소스는 키루스의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제국의 확장을 멈추지 않던 키루스 역시 말년에는 자신이 초인적 기원을 가졌으며 결전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휴브리스에 서서히 잠식됩니다. 유목 민족인 마사게타이족을 정벌하려 할 때 크로이소스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회전하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항상 같은 사람에게 행운이 계속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루스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진격을 감행하다 토미리스 여왕의 분노를 사 결국 전장에서 목이 잘리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크로이소스가 겪었던 운명 오독과 몰락의 궤적이 승리자였던 키루스의 삶에 그대로 전이되어 반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반복, 캄비세스입니다.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이집트 원정 과정에서 선대의 교훈을 무색하게 만드는 잔혹하고 오만한 휴브리스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보급 계획도 없이 군대를 사막으로 진격시켜 병사들이 식인에 이르게 만들고 자연의 지리적 한계를 거스르는 제국주의적 광기를 표출합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신성한 황소 아피스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치명적인 종교적 신성모독을 저지릅니다. 이에 대한 네메시스로 캄비세스는 심각한 정신적 광기에 사로잡히며 결국 자신의 칼집에서 빠져나온 칼에 자신이 아피스를 찔렀던 것과 정확히 같은 부위인 허벅지를 찔려 파상풍으로 사망하는 인과응보를 맞이합니다. 이는 이집트의 왕 아마시스가 남긴 철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마시스는 항상 팽팽하게 당겨진 활은 결국 부러지고 만다며 적절한 이완과 휴식을 통해 권력의 긴장을 조절하는 지혜를 실천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아마시스의 느슨한 활 철학은 군주가 스스로 휴브리스를 통제하고 우주적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대안적 처세술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반복,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제7권에서 크세르크세스는 대리석 왕좌에 앉아 자신의 거대한 육군과 해군 함대를 굽어보며 스스로를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칭하다가 이내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곁에 있던 숙부 아르타바노스에게 말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100년 후에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인간의 짧은 수명이 너무나 슬프다. 아르타바노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짧은 인생조차 질병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 죽음은 고통받는 인간에게 신이 내린 궁극적인 도피처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솔론이 크로이소스에게 설파했던 철학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의 슬픔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감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타자의 문제, 병사들의 문제로만 여길 뿐 자기 자신 또한 언제 파멸할지 모르는 취약한 필멸자라는 사실을 내면화하는 데 철저히 실패합니다. 결국 아르타바노스의 간곡한 경고를 우울한 생각이라며 묵살하고
유럽 침공을 감행한 크세르크세스는 과거 크로이소스가 그랬던 것처럼 제국의 치명적인 파괴라는 네메시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키클로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6번째 대주제입니다. 신탁 언어수사학. 델포이 신탁의 언어학적 모호성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신탁, 오러컬은 미신적 점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외교, 전쟁, 식민지 건설 등 중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거대한 인지적 인프라이자 소통 채널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치밀하게 기록한 델포이 신탁의 언어는 고도의 언어학적 수사학적 전략을 내포하고 있으며 크로이소스의 파멸은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신의 언어가 지닌 수사학적 덫을 인지하지 못한 구조적 해석의 실패에서 기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델포이 신탁이 암피볼리아, 즉 양의성 혹은 모호성을 가장 강력한 수사학적 방패로 삼는다고 갈파했습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예언기관의 특성상 델포이의 피티아는 확정적인 미래 시제의 평서문을 극도로 회피하고 인과관계가 양방향으로 열려있는 조건문이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은유를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3가지 수사학적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사학적 방패입니다. 할리스 강을 건너면 거대한 제국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문장은 수사학적 모호성의 정수입니다. 조건절만 존재할 뿐 파괴되는 제국이 페르시아인지 리디아인지 명확히 지칭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귀결되든 델포이의 예언은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둘째, 책임 회피입니다. 패배해도 우리가 말한 제국은 너의 것이었다라고 책임을 완벽히 전가합니다. 셋째, 키브델론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신탁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 이 강력한 은유를 사용합니다. 키브델론은 가치가 떨어지는 금속이 섞인 불순물 함유 주화를 뜻합니다. 진실, 즉 황금 속의 거짓, 즉 불순물을 교묘하게 섞어 진품처럼 유통하는 것이 바로 신탁 언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탁의 언어가 본질적으로 모호성을 띠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묻는 자의 역량과 그 사회의 정치 시스템에 귀속됩니다. 영국의 고전학자 엘튼 바커는 크로이소스의 파멸이 절대 권력자가 지니는 인지적 제도적 맹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크로이소스는 막대한 황금과 희생제물을 쏟아부음으로써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 신의 예지를 자본으로 매수하고 사유화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쥔 독재자로서 자신의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신탁의 다의성을 두고 타인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신하들과 집단적으로 토론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신의 언어를 오직 제국 확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만 편취한 것입니다. 이는 아테네인들이 페르시아 전쟁 중에 나무 성벽만이 무적일 것이다 라는 모호한 신탁을 놓고 민회에서 치열한 집단적 토론을 거쳐 테미스토클레스의 선박건조론을 채택해 살라미스의 전의 승리를 이끌어낸 민주적 해석 메커니즘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독재정 하에서의 예언 해석은 구조적으로 군주의 맹목과 아집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대주제입니다. 연구사 및 쟁점, 현대 학계의 철학적 윤리적 해석입니다. 현대 고전학, 문헌학, 역사학계에서 크로이소스 로고스는 그리스 종교의 본질, 역사 기술의 기원, 그리고 비극 철학을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텍스트입니다. 그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쟁점, 역사적 진정성 대 서사적 기능입니다. 현대학계의 가장 오래된 논쟁은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신탁과 사건들이 역사적 팩트에 기반을 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 문학적 목적으로 사후에 조작된 허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제도사적 정치적 관점으로 휴 보든 등의 학자들은 델포이를 정치적 외교적 조율기구로 분석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크로이소스에게 내려진 신탁들이나 기이한 거북이 시험 에피소드는 델포이 사제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후에 조작하거나 극적으로 각색한 결과물입니다. 반면 고전학자 줄리아 킨트는 신탁의 역사적 진정성을 따지는 접근 자체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녀는 크로이소스의 신탁 이야기를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인들이 신비로운 신과 소통하려 했던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탐구하는 신탁 서사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헤로도토스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탁이 물리적으로 위조되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도저히 해독하기 어려운 신의 암호를 해석해야만 하는 인간의 실존적 어려움과 한계를 텍스트 안에 구현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현대 학자들의 해석 시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줄리아 킨트는 신학적 서사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역사적 팩트체크를 넘어서서 신과 인간 간의 소통 단절과 필멸자의 지식 한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고도의 신탁 서사로 독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엘튼 바커는 권력의 병리와 인지적 맹점을 강조합니다. 크로이소스의 오독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반대 의견이 부재한 권력 집중형 독재 정치가 낳은 구조적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 알도즈 등 비극 철학 연구진은 하마르티아에 주목합니다. 크로이소스의 철저한 몰락은 도덕적 타락이 아닌 세계를 오판한 지적 판단 오류에서 기인하며 이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비극 구조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조상 대대로의 죄와 신의 정의입니다. 몰락 후 크로이소스가 신을 원망할 때 피티아는 그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오대조 할아버지 기게스가 칸다울레스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대물림되는 인과응보의 모티프는 크로이소스의 몰락이 태초부터 예정된 우주적 섭리임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쟁점 하마르티아의 본질입니다. 크로이소스 서사는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소포클레스의 위대한 비극 오이디푸스 왕과 빈번히 비교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 예언 회피와 실현의 딜레마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피해 코린토스를 떠나지만 결국 테베의 길목에서 예언을 완성했듯 크로이소스 역시 아들이 무기에 죽는다는 꿈을 피하려 아드라스토스를 호위병으로 붙임으로써 결국 아들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두 서사 모두 운명을 피해 도망치는 행위 자체가 운명을 실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비극적 역설을 함축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 비극적 결함의 지적 성격입니다. 이 알도즈 등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의 하마르티아를 사악한 도덕적 악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지적 오류나 무지로 규정합니다. 크로이소스는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탁의 다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행운의 가변성을 오판한 불완전한 지식의 소유자였을 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파멸을 통한 깨달음, 그리스어로 파테이마토스입니다. 두 왕은 모두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나락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부와 권력의 허상을 깨닫고 진리를 통찰하게 됩니다. 크로이소스가 화영대 위에서 솔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장면은 두 눈을 찌르고 진실을 마주한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승화와 완벽히 동일한 철학적 궤적을 그립니다. 결론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제1권 크로이소스 로고스는 단순히 기원전 6세기 소아시아의 한 오만한 군주가 겪은 파란만장한 패망기가 아닙니다. 이 편에서는 현자 솔론의 입을 빌려 인간 수명의 수학적 유한성과 덧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델포이 신탁이 구사하는 수사학적 모호성을 통해 필멸자가 지닌 지성의 구조적 한계와 취약성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휴브리스, 오만과 네메시스, 응보라는 거대한 역사적 인과유리 제국주의적 권력의 계보, 즉 키루스, 캄비세스, 크세르크세스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반복되는지를 입증해낸 고대 정치사상과 운명론의 가장 찬란한 철학적 결정체입니다. 수박 겉핥기는 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헤로도토스의 답은 분명합니다. 네,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의 끝에는 항상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망각할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그를 깔아뭉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헤로도토스의 크로이소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수박 겉핥기였습니다.